이제 무의식적 죄책감 얘기를 하고 있죠. 쉽지 않은데 여기서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1923년에 어떤 경우에 치료에 왔는데 치료가 진전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들,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자기가 낫는 것을 저항하는 이런 묘한 패턴들을 프로이드가 무수하게 경험하면서 이것을 부정적 치료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음 본능으로 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피약성이다. 도덕적 피약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때요? 죄질을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처벌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 같은 사람이 떳떳하게 세상을 나가 산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도덕적 피약성의 절정이 되겠죠. 난 세상이 부끄러워서 내가 떳떳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우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우울증에서 낫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뭐 이런 건가요?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 그렇죠. 그런. 그래, 취급을 받아서 싼데 내가 이게 낫는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돼버린다면, 자기가 나으려고 하면 내 무의식이 그것을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처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만 하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 환자에게 설명해도 모르는데 처벌받고 싶은 욕구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다. 자기가 뭔가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처벌받아야 싸지. 내가 그냥 어떤 고통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산다는 게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말하고 이 사람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는, 그러니까 환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무의식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이론, 두 번째 구조이론에서 초자의 요구를 자아가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자아와 초자 간에 엄청난 긴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초자가, 자기가 이상적인 초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거 자체가 죄의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인 죄의식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프로이드는 아이가 부모를 이상화한 덕분에 초자가 생겨났다. 우선 우리가 부모의 이미지가 결국은 처음 초자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되면서 우리가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 대상을 자기 안에 내적 대상으로 자기 안에 가져오는데, 이 내적 대상이 결국 초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처음에는 성적 대상이었잖아요. 부모 대상도 성적 대상, 이 성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소했다고 하는 게 성적인 욕구를 포기하고 대신에 부모 대상을 자기의 내적 대상으로,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어떤 부모가 얘기하는 어떤 규율, 그리고 무언가 잘못하면 부모는 처벌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따라가야 될 어떤 이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잘못하면 꾸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건 어떤 규범을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를 가리키는 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기능이 우리의 내면화된 게 초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초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따라가야 될 어떤 모습,
이어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대상의 개념이 처음에 나오죠.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I should do. 그러니까 뭔가 내적 명령 체제죠. 이너 커맨드라고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히비션,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아블리게이션. 그리고 뭘 하지 않으면 퍼니시먼트를 한다. 처벌한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초자가 됐다고. 초기에는 부모 대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엔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선배도 있고 내 또래 중에 힘센 애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동일시해서 내 일부씩 내 안에 가져오는데 초자가 점점 여러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이디스 컴플렉스가 우리의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우리의 도덕성의 근원에 있다.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피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너는 어떤 것을 해야 돼.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나는 그 초자의 요구를 응하지 않고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했거나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죄책감이 무의식적 죄책감이라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죄책감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속죄한다.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 쾌락이 있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도덕적 피약성이라고 자기가 윤리적인 어떤 도리를 하지 못한 것, 그 윤리가 건강한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라기보다는 초자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 데 대한 거기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죠.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이 자기가 처벌받는 건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처벌하는 거죠. 피약증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처벌하면서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이게 도덕적 피약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 피약증은 초자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캐런 오나이가 설명할 때는 이게 그래서 초자의 개념 자체는 신경증적 증상이라고 봤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초자가 건강한 여기서는 우리의 도덕성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초자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초자 때문에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초자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론자인 캐런 오나이가 할 때는 그거 자체가 신경증적인 어떤 트렌드, 신경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도덕성의 근원에 초자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보통 여기서는 도덕적인 피약증이라는 것을 캐런 오나이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자기 본래 트루 셀프를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니면 신부님이 목사님이 스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자기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로 가져온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 자체를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디얼라이즈드 이미지가 아이디얼라이즈 셀프가 돼버린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초자라고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항상 트루 셀프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상화된 자기라는 얘기예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로 나는 최소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한데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만날 때마다 셀프 어택이 일어난다. 그래서 트루 셀프가 자기 눈에 띄면 화가 나고
자기가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택한다는 얘기예요. 공격하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도덕적 피약증이라고 봤던 것을 도덕적 피약증은 또 한편에서 캐런 오나이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이델라이즈 셀프가 트루 셀프를 아이델라이즈 셀프가 트루 셀프, 리얼 셀프라고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고 하는 본래의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초자아가 자아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여기서 무의식적 죄의식이 생기고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결국 도덕적 피약증과 연관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임상적인 현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론 구성이 맞느냐 틀리냐는 별개로 하고 초자아와 자아의 관계하고 관련해서 울트라 모랄리티라고 아주 극도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 아주 어떤 개인들이 극도덕성 그러니까 울트라 모랄리티를 자각하는 것 같지만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억제되어 보이며 유난히 가혹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초자아의 가학증은 대부분 두드러지게 의식되는데 자아의 피약적 성향은 보통 주체에게 숨겨진 채로 남아있어서 그의 행동으로부터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초자아가 내가 어쩌면 내 자아 입장에서 내가 뭘 못했어 내가 정말 내 양심에 거리껴서 나 못 살겠으라고 그래서 어떤 초자아가 나를 아주 짓이기는 것은 의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상적으로 해야 될 것, 나는 부모로서의 도리 또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이런 걸 못했다. 나는 친구로서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걸 못했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초자아죠. 그러니까 초자아의 가학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오는데 자아가 내가 처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의식으로 안 들어온다. 사실은 초자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아가 처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한쪽은 초자아는 가학성을 있고 자아는 피약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도덕적 피약성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해요. 이게 무의식적 죄책감에 부모의 손에서 처벌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 무의식적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처벌받고 싶은 욕구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도덕적 피약성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재활성화된다. 재성화, 리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받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과거에 이미 포기했던 부모 대상과의 성애적 관계, 섹슈얼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재성애화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재성애화 됐다는 얘기는 리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는 얘기는 이제 성적인 것을 이미 더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그냥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명령에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할 것인가로 가는데 이게 퇴행이 일어나면 다시 부모의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것 자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내가 뭔가 성적 범죄를 저질렀 내 팬터시 속에 일어났던 과거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처벌받을 만한 어떤 생각을 했거나 어떤 팬터시를 가졌거나 행동을 했거나 하는 과거의 그런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오히려 처벌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적인 느낌이 재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만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아 입장에서
부모를 대신하는 초자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자기가 웰컴한다는, 자아 입장에서 오히려 이 처벌받음으로써 자기는 거기에 성적 쾌락을 느낀다는, 무의식 중에 이 성적 쾌락을 쫓는 행위라는, 이게 그래서 도덕적 피약성이라는 얘기예요. 피약적이라는 건 피약성 속에서는 만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프로이드 개념으로 쓴다면 이 성적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의식적이지만 성적 만족이 있는.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다면 프로이드가 도덕적 피약증을 그래서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 또는 삶의 역동과 죽음의 역동의 융합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거기서는 처벌과 쾌락이 같이 있죠. 무의식적으로.